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 리눅스 시스템 및 커널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 리눅스 시스템 및 커널 전문가 양성 과정 지금 1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기의 종료 일자는 8월 31일입니다. 1기 운영을 맡고 있는 이시윤이라고 하고요. 저희 그랩, 프로그래머스를 운영하는 그랩에서는 내부에서 영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케팅 팀에서 프로그래머스 마케팅 팀에서 타니 참석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인사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마케팅팀, 네, 마케터 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팀에서 오신 이유는요, 저희가 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목적에도 이 과정을 좀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 과정이 나한테 맞다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마케팅 팀에서 이 과정의 홍보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케팅 팀에서 같이 와주셨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장표를 준비한 게 있어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 리눅스 시스템 및 커널 전문가 양성 과정, 그리고 과정 설명회, 이런 부제가 달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신재현님, 감사합니다. 잘 보인다고 해주셨고, 네, 다른 분들도 모두 보실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및 커널 전문가 양성 과정. 이게 이제 저희 과정의 제목이고요. 제목에 나타나 있다시피 이 과정에서는 리눅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커리어 패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배경 지식들, 그리고 그 기술 이런 것들을 어, 일부는 이론 강의로 수강을 하고요. 일부는 실습에 의해서 실습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 과목들이 몇 개 들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때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들어 있는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래머스 리눅스 데브 코스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좀 줄여갖고 리눅스 데브 코스는 지금 1기가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데브 코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웹 데브 코스, 프론트엔드, 백엔드 나눠가지고 웹 데브 코스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있고요. 자율주행 컴퓨팅 관련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은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다른 과정들은 지금 한 4기, 5기, 6기까지도 운영된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1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기는 4월 7일에 시작했고, 8월 31일, 다음 주인가요? 끝납니다. 그럼 전체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이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는 뭘 배우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에 따라서 두 번째, 이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어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즉, 이 데브 코스라는 게, 기술 취업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이수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 어떤 직군의 취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겠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번, 과정 학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이론 강의가 있고 실습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시게 되는지 여기 입고하시게 되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KDT, K 디지털 트레이닝, 아마 K는 코리아에서 온 거겠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 직접 수강료를 내시지 않고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의 훈련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만약에 입고하시면 수강하시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 그 외 궁금한 것들, 소위 FAQ.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내용들을 설문으로 좀 수집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가 해서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7개가 있는데요. 리눅스라는 게 제목에 들어있죠. 리눅스는 운영체제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 운영체제가 뭔지는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운영체제는 뭐 윈도우즈도 있고요. 애플에서 사용하는 맥 OS도 있고요. 또, 이동 단말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 운영되는 안드로이드라든가 iOS라든가 아이패드 OS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리눅스가 아주 널리 이용이 됩니다. 퍼스널 컴퓨터에서 리눅스를 쓰시는 분은 글쎄요, 개발자들을 제외하면은 그다지 많지는, 왜냐하면 윈도우즈가 워낙에 이제 널리 퍼져 있고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리눅스를 쓰시는 분은 어쩌면 그다지 많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대표적으로 리눅스에 기반한 시스템 많이 사용되는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중에 애플 제외하고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들. 안드로이드가 리눅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운영 체제죠. 그게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안 보이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데도 리눅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포스 단말기 있죠. 어디 가서 그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걸로 돈 낼 때, 주문할 때 쓰는 키오스크라든가, 어, 포스, 그 세일스 단말기, 이런 데도 리눅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 윈도우스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리눅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가 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그것도 이제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오토모티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컴퓨팅 시스템들, 이런 데도 리눅스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예를 들면 프린터라든가 냉장고 세탁기는 잘 모르겠어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전자저울, 또 전자악기 이런 소위 앞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는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개 소스가 공개된 음, 운영체제라는 점에 있는데요. 이 리눅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로 되어 있냐면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 리눅스 시스템 운용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핵심 기술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자원, 그리고 사용자, 이런, 자원을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뭐, 예를 들면 메모리라든가,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어, 또는 프로세서의 시간이라든가, 네트워크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안에 무엇이, 어떤 기법들이 구사되어 있는가 하는 핵심 기술을 이해하시는 게 한 가지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제외하면은 스마트폰, 약간 용감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 예외 없이 ARM CPU가 들어 있습니다. 어, 뭐 애플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뭐라 그러나요? 요즘 갤럭시라고 하나요? 애도 그렇고 예외 없이 ARM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어, 저 인베드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범용 컴퓨터, 그러니까 랩탑이나 뭐 데스크톱 PC나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범용의 컴퓨터 제외하고 인베드 시스템에는 또한 거의 대부분이 ARM 프로세서를, ARM 코어를 채택을 합니다. 어, 심지어 요즘 맥북, 애플 맥북의 M1, M2 이런 칩들이 애플이 만든
칩들이 탑재되고 있죠. 그 칩은 애플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CPU 코어는 또한 ARM입니다. ARM이 여러 군데 이렇게 특히 인베드 시스템에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서 ARM이라는 프로세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그리고 이제 그 위가 여기 말씀드린 요렇게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익히시는 스킬에 해당하는 거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뭐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든가 뭐 무슨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 혹은 게임을 만든다든가 이런 프로그래밍이랑 시스템을 다루는 프로그래밍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구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똑같다 할지라도 조금 다른 시스템을 움직이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어, 어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거 이제 우리말로는 장치 관리자라고 번역하죠.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조각. 이거를 어떻게 리눅스에서 만드느냐 하는 걸 실습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얘기, 이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 요즘 뭐 거의 모든 곳에 쓰이고 있죠.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래머스 서비스도 어떤 컨테이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인 도커가 요즘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죠. 이거를 이제 리눅스에서 어떻게 리눅스 시스템 컨테이너라이즈하고 도커로 운용하느냐 하는 것들도 강의와 실습으로 배우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눅스 시스템 트러블슈팅이라는 거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이걸 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냐면 제품을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리눅스가 탑재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신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한 방에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없어요, 개발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그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엔지니어링의 영역인데, 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떤 시스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며, 그때는 어떻게 이걸 조사하고, 어,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정 막바지,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하는 이런 걸 배우시게 되고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제목들을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해봤어요. 4월에 시작한 1기가 지금 8월 말쯤에, 8월 딱 8월 31일에 끝납니다. 4, 5, 6, 7, 8, 5개월 정도죠. 4월 7일에 시작했습니다. 2기도 마찬가지로 5개월 정도로 편성을 했어요. 10월 중순에 시작을 해가지고 10, 11, 12, 1, 2 이상하다. 10, 11, 12, 1, 2 3월에 끝날 텐데. 어쨌든 전체 과정의 기간을 합하면 한 5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 5개월에 순서대로 여기에 보인 C, C++ 알고리즘 해결, 리눅스 시스템 처음 사용하기,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도 이제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리눅스 명령어 사용법, 라즈베리 라즈베리파이가 뭔지 아시는 분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기반 리눅스 시스템 구축, 인베드 시스템 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 라즈베리파이를 실습에 이용하기 때문에 즉 1개월 차는 좀 말랑말랑하고 쉬운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개월 차 되면은 기반 기술에 대한 배경을 배우게 됩니다. 리눅스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 그리고 리눅스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리눅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이제 2개월 차 정도에 배우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딱 월별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강 말씀드리면 기간이 그렇습니다. 3개월 차가 되면은 조금 깊이 들어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운영체제 개념과 리눅스 커널, 운영체제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어떠한 원리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눅스의 핵심 부분인 커널이라고 불리는 이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우리 과정 제목에도 커널이 들어있죠. 과정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눅스 시스템 및 커널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RM 프로세서 코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으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냐 하는 얘기고요. 운영체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컴퓨팅 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운영체제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메모리, 그리고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기술의 이론은 뭐고 이것이 리눅스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3개월 차 정도 되면은 꽤 깊이 들어간 내용이 될 겁니다. 4개월 차가 되면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과정, 어려워집니다. 시스템 분야를 다루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이 눈으로 일일이 보이지 않죠. 뭐랑 비교해 보려고 하냐면 웹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웹에서 개발한 거는 내 눈으로 다 브라우저를 통해서라든가 터미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라고 하면은 시스템은 그보다 조금 더, 잘 안 보이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뭔가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을 다루는 영역이라서 조금 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대강 한 4개월 차쯤 되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드는 기법과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작해보는 일, 리눅스 컨테이너와 더커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최신 시스템 반도체 SOC라고 부르는 거 이거와 리눅스 기술이라는 과목들 한 4개월 차 되면은 꽤나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개월 차에는요, 커널 프로그래밍 종합, 리눅스 커널 덤프 분석, 리눅스 시스템 트러블 슈팅 이런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품으로서 개발하신다고 가정하면은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시스템이 그냥 한 방에 잘 동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책을 분석해내는 그러기 위해서 커널 덤프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리고 트러블 슈팅에는 어떤 과정이 결부되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것들을 배우시면서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 녹색 네모로 표시한 네 개는요, 이 과정 중에 과정 내내 이런 과목들, 다른 모든 과목들에도 실습 과제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 녹색으로 된 거는 아예 프로젝트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과목은, 주어진 주제, 이제 제목,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쓰여진 주제에 의해서, 몇 주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바라건대 나중에는 이제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니까,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취업 활동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강사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 크게 나누면 산업계에 계신 분들과 학계에 계신 분들로 나눠져 있어요. 어, 이분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아마 산업계로 가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PhD를 마치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 박사 학위 취득 후에 신도리코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 유명한 대표님 액세스랩이라는 암 서버를 만들고 그걸 클라우드에 운영하고 하는 일을 하는 업체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죄송합니다. 중요한 한 분을 빼먹었네요. 이분, LG전자에서 십수년간 커널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산업체 쪽에 계신 분들이고요. 어, 나머지 다른 분들은 여기 쓰여 있는 것과 같이 대학에 소속돼 있으신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실습이 많이 끼이고 좀 실용적인 토픽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초빙된 강사님들께서 주로 강의를 하시고요. 좀 이론적이고 내용을 좀 익히는 이런 종류의 과목은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도록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의 학습 방식이 함께 학습하는 동료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 동료들이랑 어,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가면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 사진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멘토들이 현업 개발자들로 이루어진 멘토들이 몇 분 참여하세요. 대강 한 7분 정도 참여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1기를 수료하신 분들, 아직 수료생은 배출되지 않았죠. 8월 말이 돼야 끝나니까. 그분들이랑도 커뮤니티를 이루어가지고 이래저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자, 커리어 분야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기 이제 시스템 반도체 SOC, 소위 SOC라고 부르는 이런 영역으로 가시는 커리어 패스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라는 거 요즘 갑자기 막 뜨기 시작했죠. 한 1, 2년 사이에. 그런 쪽으로도 진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반도체,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하고 개발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루는 직종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수료하시면 그런 쪽으로 진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오토모티브 또는 로봇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 또는 자동차 부품 업체 쪽에서도 어, 최근 한 십수년간을 거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쪽으로 설정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IoT 또는 미션 크리티컬 이제 뭔가 이렇게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좀 유도 무기 같은 것부터 먼저 떠오릅니다만 미사일이라든가 어, 군용의 어떤 운용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들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죠. 뭐 항공기 제어라든가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그 중에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의 구동을 제어하는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에, 미션 크리티컬한 측면이 있고요. 뭐 인포테인먼트에 관련한 건 조금 그보다는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시스템 또 IoT 요즘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걸 줄인 거죠. 모든 장치들 전기가 공급되는 거의 모든 장치들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 쪽을 개발하는 업체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스템 관리 어, 이 리눅스 시스템이 웬만한 음,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소위 전산실 쪽에는 어, 전체 다라고 혹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퍼스널 컴퓨터에서 윈도우즈와 리눅스의 비율보다 서버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즈와 리눅스의 비율이 서버 쪽의 리눅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어,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프라 관리하는 이런 쪽의 진로를 탐색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뭐 국책연구소 같은 데 대표적으로 엔트리 이런 연구원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학부를 졸업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학부 졸업을 어, 졸업 대학 4년제 정도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대학원으로의 진학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이걸 것 같아요. 이거 배워서 어디로 갈 수 있는데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좀 실제 있는 어떤 업체들의 이름이 등장할 수가 있어갖고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하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눅스 커널 엔지니어, 리눅스 커널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는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 오픈 소스라는 특징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는데요. 커널을 직접 개발하는 것 외에도 커널 쪽의 엔지니어링은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사진, 네, LG전자에서 커널 엔지니어를 십수년간 일하고 계신다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리눅스 커널의 전문가고, 그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LG전자의 제품군을 개발하는데,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을 만져야 되는 제품, 그런 큰 회사들에서는
스마트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군에 리눅스가 탑재되면은 어떤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하드웨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하드웨어는 ARM 프로세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 붙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드를 하나 일단 어, 제품화하기 전에 프로토타입 보드를 만듭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리눅스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제품을 완성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키오스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국에 있는 햄버거 집에 들어가 갖고 사람들이 와서 터치 스크린으로 메뉴 고르고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그게 주방 쪽에 전달돼 가지고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리눅스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쳐보면 어, 두 가지 갈래로 좀 나눠볼게요. 그런 시스템에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PC와 아주 유사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커스텀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치면 하드웨어 만드는 부서에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들을 이제 정해갖고 설계를 해서 하드웨어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드를 bring up 한다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처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들, 이런 것들을 다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소위 BSP, 보드 서포트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개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제품의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온갖 제품의 BSP 엔지니어들이 온갖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커널 엔지니어 한 분의 예를 들어서 LG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컴퓨팅 시스템, 인베드 시스템이 들어간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는 대부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예를 들어 그래픽 카드를 만든다고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선 잘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래픽 카드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같이 예,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운영체제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체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카드를 단독으로 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고 아니면 컴퓨팅 시스템에다가 주변 장치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도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해야지만 그 주변 장치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신도리코에 계신 분이 강사로 참여하시잖아요. 그분의 업무 중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신도리콘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그분은 좀 연차가 높으니까 또 직접 개발하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온갖 종류의 이제 제품 만드는 회사들의 뭐 이를테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큰 회사가 아닌 제품 개발 회사에서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인베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베드 시스템 제가 경험했던 대표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은 저는 저장장치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저장장치에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 같은 걸 만드는 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누군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보통 만들죠. 어, 근데 이게 리눅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요. 리눅스를 운용하는 식으로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리눅스가 운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어, 리눅스가 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한 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되는 그런 직업군도 있습니다. 이제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뭔가 컴퓨팅 시스템이, 프로세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다른 장치, 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뭐 스마트폰, 또 뭐 전자저울 아까 예를 들었죠. 악기도 제가 예를 들었었죠. 어, 자동차용 무슨 전장 부품, 어, 등등등에 쓰이는 걸 이제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혹은 테스팅하거나 유지 보수하시는 이런 종류의 일로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모티브나 로보틱스
쪽은 자동차도 요즘 거의 뭐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져 오고 있죠. 특히 어, 테슬라 타보셨나요? 테슬라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거 뭐 컴퓨터인지 장난감인지 자동차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어, 운용되고 있는데 오토모티브 쪽에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 이름을 조금 예를 들자면은 뭐 현대기아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의 어, 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하시는 한국 분들을 제가 많이 보시는 못했습니다. 혹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완성차 업체보다 훨씬 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자동차 부품 회사 현대모비스라든가 오토에버라든가 혹은 시멘스 비디오라든가 콘티넨탈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국내에도 여러 자동차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oC 시스템 반도체 업체 요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음, 영역인 것 같아요. 어, 이름들을 조금 들면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하는 업체들. 이제 암 코어 주로 암이죠. 코어를 이용해갖고 시스템 반도체, 어,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bring up 하거나 혹은 트러블 슈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영역입니다.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막판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관리자 혹은 클라우드 엔지니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에는 그러면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뭐 AWS라든가 Azure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인프라를 다루려면은 시스템 기술, 특히 운영체제 기술, 그리고 운영체제 위에 얹어지는 가상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리고 그 일을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잡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데브옵스 이런 것들 등등등을 들었는데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무슨 뭐, 딥러닝이라든가, 뉴럴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쪽이 매우 직접적이죠. 어, 그런데 어, 예를 들자면 음, 네이버, 클로바 이런 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굉장히 좀 방대한 규모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수반되겠죠. 그런 이유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는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었죠, 가명이.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다가 말고 메타로 옮긴대요. 그래서, 아니, 메타, 너, 뭐야, 저, 기술 범위를 바꿨어? 그게 아니라, 어,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죠. 어, 인터넷 서비스를 운용하는 데에도 그 인프라를, 뭐 예를 들면 저장 장치를 관리한다든가, 혹은 네트워크의 어떤, 음, 응용 혹은 인프라를 개발한다든가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커리어 패스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가라는 거를 볼게요. 동영상 수업 후 비동기실입니다. 동영상 수업이라는 거는 녹화된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걸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고 뭔가 이것은 이게 궁금한데 라든가 뭔가 실습을 해보는데 이거 잘 안 되는구나 할 때 비동기 질의응답 비동기라고 하면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툴들 대표적으로 슬랙 같은 거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강사님들이나 참여하시는 멘토님들이나 혹은 앞으로는 아마 일기 수료하신 분들 중에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답을 들으실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학습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라이브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님들이랑 혹은 멘토님들이랑 대부분은 이제 강사님들이 하시는데 직접 모여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모이는 거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강의실에서 모여서 하지 않고 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어, 오프라인 최종 발표회라는 거 마지막에 지금 1기에는 9월 2일 토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번 딱 프로그래머스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프로젝트 최종 발표하고 수료식 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거에 부과된 과제를 실습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두 가지가 다 있는 날도 많죠. 라이브 온라인 수업 주로 줌을 이용합니다.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거기서 부과되는 과제 실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표를.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평일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원 재학 중이신 분들이나 낮에 수업을 들으실 수 없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1기에는 주말에 편성된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뭐 어떤 기간은 토요일마다 어, 하루 5시간씩 막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이, 일기 수강생분들이 이거 너무 주말에 수업이 있으면은 내가 주중에 학습한 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진도가 좀 부진했으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좀 만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주말에 좀 쉬어야 된다든가 또는 가정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주말에까지 시간표가 있으니까 너무 속된 말로 빡십니다. 라는 의견이 많아갖고 지금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주말 시간은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1기에 주말에 편성된 시간 총 80시간이었습니다. 2기에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간표 주말 편성된 시간 39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더 줄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실습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컴퓨터 그리고 부자재들 가지고 이제 실습하시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아까 과정 어, 열람표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었던 프로젝트 과목 어, 간단한 실습들 덩어리 지어져 있는 조각조각의 실습이 아니라 좀 약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고요. 어, 비정기적으로 특강,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정이 시작되고 나서 특강 연사들이 섭외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공지하고 이것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1기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전 기수,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2기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러면 1기 수료생들과의 비동의 커뮤니케이션이 학습 방법에 널리 이용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인베드 시스템의 어떤 대표적인 쉬운 예로서 볼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보드인데요. 라즈베리 파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컴퓨터, 동영상을 웹상에서 보게 되는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는 데에는 리눅스 컴퓨터가 필요해요. 근데 리눅스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쓰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가상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을 본 실습 강의 내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상 머신을 마치 컴퓨터를 그 위에 하나 더 올려놓은 것처럼 해갖고 그 위에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습용 컴퓨터는 따로 준비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따로 있으면 물론 더욱 좋을 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보여진 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거를 이제 실습 중간중간에 이용을 하는데요. 하드웨어 실습 껴 있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래머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1기에는 시작할 때 한 대씩 다 이제 배송 택배로다가 보내드렸고 2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KDT 이게 KDT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이 행정 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듣는 과정에 대해서는 출석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이상 출석을 해야지만 이게 과정 수료한 걸로 인정이 되고 혹은 출석률이 미달하면은 어, 제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석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온라인 강의 에서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요 덜, 덜 고쳐졌네요.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 때. 요건 이제 영상 강의를 수강하시고 실습을 하시는 경우에, 프로그래머스의 본인 인증 사진 캡처하는 그런 기능이, 출석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걸로, 어, 본인 인증을 하신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이 온라인 강의 좀 텍스트가 덜 고쳐졌는데, 줌으로 수업하는 경우에 이거 마치 강의실에 나온 것처럼 강의실 기둥에 QR코드가 붙어 있다 치고 내가 와가지고 입실할 때 QR 체크하고, 이게 시간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퇴실할 때도 나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고 QR코드 스캔해가지고선 퇴실 체크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출석이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끝에 한 번만 오프라인으로 모일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넣은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출석률이 굉장히 이 과정을 이수하시는데 중요해요. 어, 단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기간이 뭐냐면 어, 이 과정이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씩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크게 5개의 단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단위 기간 내에 어, 50, 50%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숫자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 50이라고 치면 50%만큼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단위 기간이 끝났을 때 제적됩니다. 또 전체 그때까지 누적된 기간에 출석률이 80%였나? 얼마를 미달하면 그것도 지적입니다. 그래서 결석은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지각, 입시를 일찍 하고 늦게 찍거나 이건 이제 그 실시간 수업에 대한 얘기죠. 동영상 보시는 거 말고 동영상 보시는 거는 아무 시간대나 편하실 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실제 수업이 이제 모여서 하는 수업이 있을 때 입시를 늦게 하면 10분 이상 늦게 들어오면 지각이고요. 회시를 일찍 하면 10분 이상 일찍 나가면 조퇴고요. 지각 조퇴는 각각 3번이 결석 하나에 해당하는 식으로 셈됩니다. 혹은 온라인 수강, 이거 이제 일별로 동영상 수업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얼마 남기거나 하면은 이제 지각이나 조퇴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혹은 결석에 해당하는 거는 입시를 혹은 입시를 안 했거나 퇴실 안 했거나 혹은 하루 수업 시간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결석으로 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여러분들 질문 사항 중에 제가 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수료를 하려면은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률을 유지해야 되고요. 단위 기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기간 출석이 50% 미만 되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하시는 경우에, 대리 출석이나 부정 출석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제적, 그리고 이제 중도 탈락하시게 되고요. 부정 출석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적발될 때는 제적되면은 계좌, 저 내일 배움 카드 계좌에 전액을 차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정이 아닌 경우 수료를 못 하시게 되면은, 중도 탈락하시게 되면은 1회에는 20만 원, 2회에는 50만 원, 3회 이상에는 100만 원의 계좌 잔액을 차감, 내일 배움 카드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기 취업하는 경우 어떡합니까? 그러면 취업하시면은 증빙자료 제출하시면 조기 취업으로 중도 탈락이랑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훈련 장려금이 있어요. 단위 기간 한 달이라고 했죠. 그 단위 기간 내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 1 5,800원, 20일 곱해가지고 최대 11만 6천 원까지 훈련 장려금. 그러니까 음, 그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말고 훈련 장려금을 돈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1훈련 시간이 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일별 1만 원, 20 곱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가 수령 가능하고요. 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월 최대 31만 6천 원씩 수급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직장에 재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훈련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국비 지원이랑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 다만 중복될 수 있는 것은 국민 취재 또는 추성패, 취업성공 패키지 이것들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하시는 방법은 한 달이 지나가면은 그 단위 기간 내에 80%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거를 그랩에서
훈련 장려금을 신청을 고용노동부 쪽에다가 넣게 되고, 그러면 단위기간 종료한 후에 한 1개월 뒤에는 훈련 장려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질문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프로그래밍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막 뛰어난 프로그래머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있는 실습과 프로젝트를 잘 행하시려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어야지, 나는 프로그램 짤 줄 모르는데요? 하면은 굉장히 애를 먹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 과정이 시작한 후에 프로그래밍 또한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이 과정의 시간표가 녹록치 않습니다. 5개월 동안 600시간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600시간이, 강의 듣는 시간과 실습하는 시간 포함해서 600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내용이 어렵거나, 혹은 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다 들여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600시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래밍도 같이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병행하겠다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C나 C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어도 C 문법 정도는 알아야 되고, C++는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파이썬 조금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적어도 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프로그래밍 C로 뭐를 짜라 그러면 좀 짠다. 파이썬으로 뭘 좀 짜라 그러면 짠다. 정도의 수준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컴퓨터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저건 이제 컴퓨터를 대학에서 전공하면 전공 필수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인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암 프로세서 구조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운영체제 이 안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 용어가 등장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메모리 관리가 뭐 하는 거지? 라든가 뭐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 뭔데? 하는 게 너무너무 낯설어서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젬병이야 하면은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따라서 대학에서 배우는 컴퓨터 구조 과목, 컴퓨터공학과 과목, 운영체제 과목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지식. 아, 어, CPU라는 게 뭐구나, 레지스터라는 게 뭐구나,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뭐구나 하는 정도라든가,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거 정도를 좀 알고 있으시면은 수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이거를 모르시면은 공부를 좀, 이 과정에서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 찾아서 좀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생길 거예요. 2번, 대학 졸업 예정자인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참여 자격? 네. 대학 졸업 예정자도 참여 자격 됩니다. 그런데 출석 관련해서 만약에 졸업 예정자인데 학교 수업이 몇 학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랑 이거랑 병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화요일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화요일 날 영상 강의 들으셔야 되는 거는 그날 저녁에 아침부터 듣지 않더라도 저녁에 수강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시간 수업은 참석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시간표가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석이 미달하면 중탄하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이더라도 참여하시려면은 시간을 여기다가 충분히 좀 쓰실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찬가지죠. 석사과정 재학 중인데 혹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수강이 가능하니까. 대학원 재학의 경우 학부와는 달리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마 석사과정이라고 하신 거는 컴퓨터 관련 공과 쪽일 것 같아요. 인문대나 이런 데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시간을 여기 충분히 내실 수 있으면 수강 가능합니다. 회사 다니고 있으셔도 좀 힘들겠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퇴근을 하신 뒤에 하루에 어떤 날은 동영상 강의랑 실습 합쳐가지고 막 5시간, 6시간씩 있는데 그거를 소화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직자는 훈련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코어 타임을 운영하느냐? 이게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아마 다른 대부 코스에서 우리가 코어 타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경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코어 타임이라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는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기로 합니다.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체크도 하고 강제도 하고 이런 방식을 학습 운영 측면에서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코어 타임이 여기 이 과정에 있느냐? 있습니다. 매일 뭐 10시부터 얼마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강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코어 타임에 난 공부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지 저걸 가지고 출석률을 집계해가지고 매긴다거나 코어 타임에 아, 지금 코어 타임인데 이 사람 공부 안 해요 해가지고서는 뭐 나가주세요 한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출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의해서 직접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선발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프로그래머스를 이용해서 시험 봅니다. 근데 문제 구성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사실은 없어요. 어떤 문제로 시험 봅니다 하는 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종류의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일기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기에는 선발 테스트 문제에 어, 객관식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단답형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프로그래밍 문제가 두 개 있었고 서술형으로 에세이 형태로 쓰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개념. 이분이 관심이 좀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로 좀 공부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는 객관식 문제가 있었고요. 아주 좀 어, 라디오 FM 방송에서 퀴즈 1, 2, 3번 중에 고르세요 하는 것처럼 쉽다고 저는 느꼈는데 어쨌든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에 관련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체크하는 객관식 문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문항이 단답형으로도 있었어요. 이러이러이러한 걸 뭐라고 합니까? 뭐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쓰세요. 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딩 문제는 글쎄요. 프로그래머스 기준으로 하자면 레벨 2보다 조금 쉬운 정도의 문제가 C C나 C 아니면 C++만이었나? 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직 2기의 선발 테스트 문제는 내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낸 이후에는 얼마만큼 또 추가로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세이 형태로 쓰시는 문항은요. 어, SOP 같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 과정을 입고하려고 하고 나는 얼마나 이거를 끝까지 5개월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완주하려는 의지가 충분하고 하는 거를 이제 쓰시게 한 다음에 사람이 그걸 읽고 우리 내부에서 이분이 공부할 준비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선발 기준으로 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험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지금도 좀 몇 가지 답해드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KDT 행정 쪽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모든 숫자를 막 다 외우고 있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설명회 신청, 이걸 통해서 오셨을 텐데요.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하세요라고 하고 요 아이콘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대강 업무일, 그 평일에는 한 몇 시간 이내 그리고 주말인 경우에는 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채팅으로 문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즉석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챗 메시지로 주신 내용들은 다 다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전 차수의 프로그램 참석자분들의 취업한 회사와 분야가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일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수료하고 취업하신 사례는 아직은 쌓이지 않았어요. 지금 8월 말이 돼야 일기가 종료하고 그분들이 이제 취업하시겠죠.
어, 최강주님 질문은 자기소개서 분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정해진 분량이 있는지 혹은 자유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자유 형식입니다. 많이 쓰신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어, 내가 이 과정을 정성 들여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 수강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좀 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분이 이 과정이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분량의 제한은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를 넘지 못하게. 어, 그러나 분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택준님은 지원서 항목당 최대 글수 제한이 있나요? 지원서 항목이 뭐 고르는 게 많아요. 뭐 지금의 현재 어떤 신분이세요? 뭐 학생, 회사원, 뭐 대학 졸업 후 구직 중, 뭐 이런 것들 고르는 게 많고 그렇게 쭉 쓰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길게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글 폼은 안 돼 있구나. 프로그래머스로 돼 있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있다면 충분히 예, 큰 제한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원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이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열님은요, 혹여나 일정이 안 된다면 혹시 3기는 예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2기가 끝나면 또 한 달 이내 정도로 시작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요번에 1기가 8월 말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서는 2기가 시작하는 게 10월 13일입니다. 한 달 반? 조금 안 되게. 띄웠죠. 왜냐면 그 사이에 저희도 이제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뭐 좀 다음 과정을 그러니까 2기를 1기보다 조금 낮게, 3기를 2기보다 조금 낮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에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뭐다라는 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할 시간을 조금 두고 그리고 이제 지원서 모집하고 선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시간이 소요되니까 대강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2기가 끝나는 날짜가 3월 20며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후에 3기가 시작할 걸로 예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